아무리 주변 친구들이 매일 집을 꾸미고 외식하느라 야단 법석을 떨어도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데 힘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종잣돈 메이트 아바라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있는 책이 자동 부자 습관, 이 책이에요. 옛날에도 읽었었는데 요번에 다시 읽으니까 저와 생각이 비슷해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복귀하고 싶을 때 이 영상을 끄집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으로 남기고 좋은 문장들을 같이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은 저랑 비슷해요. 재테크 강사예요. 그래서 재테크 강의를 막 하고 다른 사람들 재무설계도 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아니 52세에 어떤 두 부부가 찾아와요. 그러더니 우리 이제 은퇴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사가 봤을 때 이렇게 부자 같지도 않고 뭐 금수저야 뭐야, 뭐 지금 이 나이에 은퇴를 하겠다고 그래, 이게 은퇴가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돼요. 사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잖아요. 미국도 52세 은퇴는 이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재무제표를 확인을 합니다. 재무제표 딱 보니까 이상해. 부채 항목이 비어 있는데요? 네, 우리 부부는 빚을 지지 않아요. 그럼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이요?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각자 자립했어요. 재산 목록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4억 5천만 원짜리 집과 세를 주고 있는 3억 2,500만 원짜리 집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담보대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차례였어요. 짐의 기업, 그러니까 짐이 남편이에요. 남편 짐의 기업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6억 1천만 원이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마누라 수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 두 곳에는 총 7,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지방채와 6,25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까지 있었습니다. 이 부부 부자 맞네요. 빚 없이 깔끔하게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투자로 인해 이자와 배당 수익을 꾸준히 받고 있는 데다가 세를 준 집에서 연간 2,600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짐은 이미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춰 놓았고, 마누라 수는 미용사 일이 마음에 들어서 60살까지 계속 일할 생각이었죠. 이제는 52살에 은퇴하겠다는 짐의 계획이 더 이상 미친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실현 가능한,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멋진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앞에 읽으면서 저 역시도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빚을 권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빚 없이 이렇게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서 자산이 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를 보니까, 첫 번째가 우리 자신에게 투자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를 투자를 했는지는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했다는 걸 봐서 무언가 새로운 거를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을 썼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부터가 좀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은퇴 자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부을 수 있는 회사가 있었고 선택을 하는 거였대요. 근데 수는 아주 어릴 때부터 퇴직연금을 열심히 부었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과 동시에 했던 게 바로 내 집 마련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요. 우선순위는 집을 살 돈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부모님들 모두가 이제껏 자신들이 한 최고의 투자는 집을 산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집을 소유하면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또한 온전히 내 집을 갖는 게 핵심이라고도 하셨어요. 즉,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한다는 뜻이죠. 아무리 주변 친구들이 매일 집을 꾸미고 외식하느라 야단 법석을 떨어도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데 힘쓰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데 돈을 허비하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신 거죠. 라고 이제 마누라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남들처럼 정말 좋은 집에 살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내 수준에서 살
살 수 있는 집을 샀고 저도 열심히 빚을 갚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년 걸려야 갚을 수 있는 돈을 25년 만에 다 갚을 수 있었고, 이렇게 해서 20대 중반에 집을 사면 40대 후반에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겠더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결과가 더 좋았어요. 꾸준히 이 방법을 쓴 덕분에 대출금 상환이 앞당겨진 거죠. 그렇게 30대 후반에 집 한 채를 온전히 소유하게 됐어요. 와우, 대단하네요. 결혼을 일찍 했고 집을 샀고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빚을 차곡차곡 갚아내서 30대 후반에 빚 없는 집 한 채를 갖게 되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집을 한 채 더 사게 됩니다. 처음 산 집은 세를 주고 더 좋은 집을 사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빨리 갚았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집 두 채가 온전히 우리 것이 된 거죠. 한 채는 주거용으로 쓰고 다른 한 채는 세를 줘서 안정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멋진 계획이었군요. 부모님의 교훈 중에는 절대 빚을 내서 뭔가를 사지 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엄격한 원칙은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라도 해도 감당할 만한 현금이 없다면 절대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을 사는 건 유일한 예외이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해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켜야 하는 원칙이죠. 와, 되게 무서운 원칙이네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 해왔고 정말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붓고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 한 채를 갖자, 내가 살 집을 안정적으로 갖자라고 해서 부동산을 구매를 하고 정말 전투적으로 빚을 갚았거든요. 너무 비슷해서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인공이 근데 이게 의지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사실 우리는 절대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냥 월급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쓸 돈 다 쓰고 남는 돈으로 뭐 찌끔한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적금을 든 게 아니라 정말 일단은 적금부터 붓고 그리고 모을 돈을 모으고 연금도 넣어놓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돈이 나갈 수 있게 해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식상하지만 너무나 또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수입을 늘릴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어요. 더 많이 돈을 벌어서 그래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나요? 또 스스로 얼마나 자주 이렇게 얘기했나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작년보다 수입이 올라간 사람을 붙잡고 저축이 늘었냐고 물어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이 아니요 라고 답할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얼마를 버느냐 보다 아주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쓰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이게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월급이 술술 빠져나가는 것들 중을 잘 보면은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에 그렇게 줄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아껴서 우리가 젊을 때부터 돈을 모아서 복리로 굴리게 되면은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노후도 책임져 줄 텐데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고 에이 고깟 그 라떼 한 잔 덜 마신다고 돈이 모여? 에이 담배 끊는다고 돈이 모여? 뻥치지 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 뒤에 내용에도 이제 강의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 커피 한 잔 값 아낀다고 해서 돈이 모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라고 얘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이 강사가 당신이 라떼 한 잔을 돈을 모은다면 어떻게 됐는지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아침부터 돈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아침에 이제 회사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배가 고파서 이제 또 머핀 하나 먹고요.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배가 고파서 점심 전에 이제
에너지바 같은 거 하나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점심시간 전에 10,000원이 넘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먹어도 배고파. 근데 그렇게 소소하게 나가는 돈을 무시하고 있어서 질문을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결국엔 본인이 하루에 10,000원씩만 그 아침에 점심 먹기 전까지 쓰는 그 10,000원만 안 써도 주 5일째 일하면 20만 원을 더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동 부자들의 행동 수칙.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는 점을 받아들여라. 자, 두 번째, 자신의 라떼 요인 찾기를 수행하라. 딱 하루만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나의 라떼 요인 찾기 표에 지출 내역을 모두 기록해 보라. 아까 그 라떼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를 쓰는지를 적어보란 뜻이에요. 세 번째, 오늘부터 조금만 덜 쓰고 저축을 시작하겠다고 당장 결심해라. 그리고 네 번째, 이번 장에 나온 라떼 요인 계산표를 보면서 하루 몇천 원으로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해서 앞부분 얘기를 제가 조금 재미있게 혼자 연극을 한 것 같네요. 좀 재미있게 읽어드리고 또 제 생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재테크 관련된 책을 하나하나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대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절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서 그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적으로 걱정 없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